안녕하세요. 이곳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려봅니다. 저는 세상을 38년 살아온 여자로 최근에 뉴스에도 보도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어서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했고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특정이 되면 안 되어서 익명으로 사연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속이 답답해서 어디라도 털어놔야 제정신을 찾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벌렁벌렁거리는 심장을 멈출 수가 없네요. 그 상황이 되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당당하게 자부합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 제가 자랑스럽게 떠벌릴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도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건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저 또한 모든 진술을 마쳤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세한 내용까지는 깊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털어놓지 않으면 화병이 될 것 같은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평생 감사 인사 올리면서 살아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구두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버려진 재활용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이상한 낡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었어요. 예를 들면 고장난 선풍기를 주워와서 고쳐서 쓰면 된다고 하시질 않나, 서랍이 빠져버린 TV장을 낑낑거리며 들고 들어오셔서는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두시질 않나, 서랍 빠진 걸 꼭 써야겠냐고 잔소리를 하면 어디서 이상한 나무판을 덧대어 가려놓으셨습니다. 재활용 수거센터에서 공짜 쇼핑을 하는 게 인생의 낙이자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고 저희 집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점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맨날 속이 터져라 화를 내셨고 그런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아낄 줄 모른다며 침을 튀기시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아버지보단 어머니 편에 서 있곤 했지만 아버지가 가장이신데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한 번은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단단히 벼르셨죠. 아버지께서 주워오신 고물들을 죄다 찾을 수 없는 곳에다가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와, 그 낡아빠진 가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집이 그렇게 넓고 깨끗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의 결단력에 저는 당연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휑해진 거실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화를 그렇게 내실 줄 모르고 말이죠.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편네들이 돈을 쓸 줄만 알지 아낄 줄 모른다고 저와 어머니를 붙잡고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해내시는데 진짜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데 돈을 못 모으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아버지는 재산을 좀 모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재산이 있으면 뭐 하나요? 돈을 쓰질 않는데. 가족들은 전부 구질구질하게 사는 이 꼴이 진절머리 나게 싫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싸들고 무덤에 파묻힐 거냐고 어머니께서 세게 이야기를 하시며 돈 좀 쓰자고 졸라대도 전문직 직종에서 정년을 보낸 우리 아버지는 전혀 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많긴 했지만 쓸 줄 모르는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째째하다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실 정도였습니다. 진짜 하루는 저희의 낭비벽을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낭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요. 아무튼 보릿고개 시절 마냥 조그마한 조기 한 마리에 내 가족이 전부 밥 한 공기를 해치워야 했던 적도 있답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6.25 전쟁 시절에도 이런 짓을 안 했을 것 같다고 온 가족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껴야 하는지도 모르고 옷 한 벌 사 입을 때도 왜 사야 하는지, 왜 옷이 없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돈을 써야 했습니다. 당연히 용돈을 받으면 그 돈을 어디서 사용했는지 용돈 기입장을 상세하게 적어야 했고요. 매달 용돈을 받는 날이 되면 그 기입장을 검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구나, 절대로 집에다가 손을 벌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용돈도 너무 적고 이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도 등록금 한 푼 안 대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17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란 정말 한정적이었는데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만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벌어봐야 20만 원, 30만 원이 전부였지만 용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내 가족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했는데 단 한 번도 다리가 제 몫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 비용 받자마자 혼자 치킨 한 마리 사서 놀이터에서 먹었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가족끼리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하면서 닭다리를 아버지께서 다 빼앗아 갈 게 뻔했으니까 치사해도 어쩔 수 없이 놀이터에서 혼자 먹었죠. 가끔 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은 날에는 외식을 하기도 했는데 고깃집에 고기를 먹으러 가서 밥을 더 많이 먹어야 했던 우리 가족의 삶이란, 그럴 거면 차라리 마트에서 고기를 사서 구워 먹는 게 훨씬 낫겠다 싶었다니까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꿋꿋하게 버티며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평소의 미래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취직도 나쁘지 않은 기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월급을 얼마 받냐, 월급 받는 거 모조리 나한테 맡겨라, 내가 적금 제대로 들어줄게 하면서 월급을 내놓길 강요하셨습니다. 저도 회사원이니까 동료들과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도 있고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빠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밥값이 부담되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라. 너네 구내 식당에서 먹으면 되지 뭐 한다고 비싼 파스타를 먹냐고 돈 아끼라고 잔소리를 하셨죠. 커피는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먹어라. 그 정도는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20대 여자의 감성은 개나 주라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월급을 속였죠. 한 달에 22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180만 원 번다고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40만 원은 저를 위한 사치 비용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빼고 말을 했습니다. 180만 원 중 아버지는 매달 100만 원을 적금을 붓겠다고 가져가셨고 저는 80만 원에 숨겨둔 40만 원을 포함해서 한 달을 생활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매달 가져가신 1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제 이름으로 적금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넣겠다고 하니까 건너뛰고 까먹고 할까봐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 반전 없이 아버지께서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돈이 쌓이는 걸 보면 기쁘기는 한데 저도 직장인이니까 차도 사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명품백도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은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그런 비싼 걸 살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검소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의로 말입니다. 저는 삶의 재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고 지쳐버렸습니다. 제 나이 30살에 모으게 된 돈이 무려 6천만 원이나 되었지만 제 마음의 풍족함과는 거리가 멀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공공연하게 제 이상형은 돈 많은 남자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기들 보니까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주식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점심값 정도는 버는 것 같길래 저도 동기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았고 알아야 할 용어들도 장난 아니게 많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자 동기 친구 한 명이 저에게 투자에 관심이 많냐고 하면서 투자회 같은 곳에 같이 가볼 생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TV 드라마에서 보면 투자 설명회 같은 곳은 대부분 사기꾼들이 등쳐먹으라고 많이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기에게 거기 가서 뭐 하냐고 투자할 돈도 없다고 슬쩍 이야기를 했더니 동기가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적은 돈을 가지고도 그런 정보를 자꾸 들어보고 투자를 해야 나중에 큰 돈을 굴리기도 쉬운 법이라고 말입니다. 어차피 투자를 하고 말고는 제 자유의지니까 경험이나 한번 쌓는 셈 치고 같이 가자고 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듣다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제가 고민을 하는 게 느껴진 건지 저에게 같이 가주면 술 한 잔 쏘겠다고 쐐기를 받길래 오케이 콜 외치고는 퇴근 후에 투자 설명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투자 설명회를 듣는데 솔직한 저의 심경으로는 정말 재미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휴대폰 게임이나 해야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유용한 정보들도 많았고 저도 투자 초보로서 공감이 가는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동기보다 제가 더 신나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에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는 저만의 투자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동기가 술을 사주겠다고 했으니까 자리를 옮겨서 술을 한잔하러 갔는데 동기가 갑자기 저에게 다른 사람 한 명 더 합석을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원래 낯가림이 별로 없는 성격이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괜찮다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동기가 말하기를 자기가 속해 있는 투자 전문 동호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네임드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고 정보도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고 투자로 번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신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마침 이 사람도 오늘 투자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길래 자기도 설명회 왔다가 한잔하고 있다고 했더니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대꾸를 하고 한참 또 마시고 있었죠. 누가 입구에서부터 걸어오는데 동기가 반갑게 일어서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쪽으로 시선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글쎄 웬 남자가 들어오는데 너무 훤칠하고 잘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핏이 딱 맞는 양복을 입고 온 것도 깔끔했고 눈이 가서 멈추게 되는 남자였거든요. 넋을 놓고 보고 있었죠. 동기가 반갑게 그분과 인사를 하고 저는 서둘러 달아오른 얼굴을 매만지면서 그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웃으면서 저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데 목소리까지 중저음에 와 진짜 이런 남자를 어디 가서 만나나 했더니 이런 데서 만나네 싶었죠. 나이 30에 처음으로 느낀 심장의 두근거림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마주 앉은 자리에 있는 그분에게 들릴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난 뒤 저와는 별 이야기를 나눌 것이 없으니 같이 술을 마시면서 투자 설명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재테크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자산 불리는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그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맞는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집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하는 것들이요. 슬쩍 이야기를 엿듣다 보니까 집이 좀 잘 사는 편인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한 건지 투자 비용 이야기가 막 억대로 올라가더라고요. 분명 제 동기도 저처럼 월급쟁이니까
버는 돈이 뻔하니 그 투자 비용은 아마 오늘 오신 그 남자분의 기초 비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기에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기초 자금이 튼튼해야 한다고, 물론 재미삼아서 몇십만 원씩 하는 거야 말리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돈의 맛을 보고 싶으면 기반을 잘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제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았습니다. 입고 있는 정장도 명품 같아 보이고 시계도 번쩍번쩍한 것이 엄청 고가의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명품을 잘 모른다고 해도 로고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에 명품 로고들이 콕콕 박혀 있는데 저걸 다 합치면 진짜 억 단위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날은 간간히 그분과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대부분 동기와 투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술이나 열심히 퍼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까 그 동기가 저에게 슬쩍 다가와서는 그 형 멋지지 않냐고 은근슬쩍 저를 떠보더라고요. 그 형이 우리 동아리 내에서는 끝내주는 인기남이거든. 내가 슬쩍 보니까 집안도 금수저 집안인 것 같더라. 어제 옷, 가방, 시계 다 봤지? 그 형 매번 만날 때마다 다른 거 입는데 합치면 억 단위는 금방일걸? 돈도 잘 쓰고 투자에 대한 지식도 엄청 방대해. 어제 이야기하다가 또 한 번 놀랐잖아. 와, 그러니까 억 단위 투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도 손해본다는 말이 하나도 없지. 진짜 괜찮은 형인데. 그 형, 남자가 보기에도 기가 막힌 형이란 말이지. 아니, 괜찮은 사람이면 뭐해? 동기 사랑, 나라 사랑 모르냐? 소개라도 시켜주던가. 나한테 소개해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바람만 넣지 말고. 그랬더니 그 동기가 옳다구나 싶었는지 저에게 그 형이 자꾸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했고 자기가 집에 가는 길에 은근히 떠봤는데 관심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뭐 회사에서 인기도 많고 되게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면서 그 형에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글쎄, 저는 당연히 내심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멋진 사람이 먼저 제 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번호를 줘도 된다고 하면 제 번호를 그분에게 전달하겠다고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당장 전해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기가 휴대폰을 몇 번 만지더니 저한테 번호 전달해줬다고 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잘 되면 술 한 잔 크게 한턱 쏘라고 하는데 술만 쏘겠습니까? 결혼하면 내가 명품백이라도 하나 안겨주겠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상당히 직진을 하시는 스타일인지 뭔지 제 번호를 줬다고 말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문자로 근무 시간이냐고 슬쩍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으니 본인이 어제 투자 설명회 끝나고 술자리를 했던 문도영이라는 사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어도 서로 통성명을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저도 인사와 함께 김민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해서 놀라진 않았냐며 어제 대화를 하고 나서 계속 제가 잔상에 남더래요. 괜찮은 여성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 동기를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민망스럽지 않은 분위기로 이끌며 대화를 이어가는데 근무 시간인 것도 까먹고 계속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이어가는 솜씨가 정말 고급지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회의를 들어가게 되어 연락을 장시간 못할 때도 직장인의 비애를 잘 알고 있다며 이해해 주셨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을 이어나갔을 때 뜬금없이 저에게 밥을 함께 하자고 말을 던지시길래 저도 문자만 하는 것보단 실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정해서 같이 밥도 먹고 일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별 특별한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뒤로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전시회도 보면서 성인 남녀가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매번 도영 씨가 저에게 뭘 하자고 권하곤 했는데 하루는 우연히 얻은 뮤지컬 티켓을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도영 씨에게 같이 보러 가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 건 처음이라 감동적이라고 오버를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자기한테 마음이 열린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나름 저돌적으로 직진을 하는 편이긴 한데 도영 씨도 숨김없이 드러내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썸을 탄답시고 서로 이것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고 답답하게 구는 게 아니라 훨씬 편하고 잘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영 씨랑 저랑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상형을 항상 공공연하게 돈 많은 남자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영 씨는 정확하게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랜 시간 아버지에게 검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저도 모르는 습관처럼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뭐 하나 살 때도 더 싼 게 있나 없나 찾아보게 되고 커피값에 5,000원 이상 쓰는 게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고 오죽하면 집에서 커피를 타서 회사에 텀블러를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도영 씨는 정말 그런 제가 민망할 정도로 돈을 아주 펑펑 쓰더라고요. 약간 가격이라는 걸 애초에 보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짠순이 기질이 발동해서 도영 씨에게 그렇게 돈을 쓰면 카드값이 장난 아니게 나오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영 씨는 제가 귀엽다는 듯이 볼을 한번 꼬집고는 쓸만하니까 쓰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달콤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에게 선물도 참 많이 사주었는데 꽃 선물은 기본이고 향이 좋아서 샀다고 비싼 향수를 사주거나 제 노트북이 버벅댄다 하니 노트북까지 선물을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핸드폰도 커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면서 제 휴대폰 약정이 끝나자마자 새 걸로 떡하니 바꿔주는데 진짜 씀씀이가 남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 글이 펑펑 써대니까 저도 속으로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구형, 돈 진짜 많을걸? 지난번에 취해서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미 주식도 엄청 많대. 거의 몇십억 단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다던데. 거기다가 그 땅이 재개발이 된다고 했어. 암튼 투자할 생각으로 사둔 거라고 하더라. 아, 진짜 부럽지 않냐? 회사도 안 다니고. 돈이나 그렇게 펑펑 쓰면서 나도 그런 삶 살고 싶다. 나는 언제 월급쟁이 탈출하냐? 동기가 신이 나서 도영 씨 이야기를 떠들어대니까 저는 당연히 도영 씨가 진짜 엄청난 부자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에게 주는 선물이 그냥 연인 사이로 주고받기에 가볍지 않은 선물들이 꽤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도영 씨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연애를 즐겼고 제 나이가 31살이 되었을 때 엄청 큰 다이아 알이 박힌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면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 네 번째 손가락에 자리 잡는 다이아를 보면서 입을 떡 벌렸죠. 그렇게 큰 다이아를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도영 씨는 제가 반지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니 멋쩍게 웃으면서 원래는 명품 브랜드의 반지로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알이 큰 게 낫겠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2캐럿이나 된다는 반지를 제 손에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죽하면 다이아가 옆으로 돌아가더라니까요. 알이 너무 커서요. 제가 그 반지를 끼고 당당하게 회사에 출근했다가 여성 사원들의 빈축을 얼마나 샀는지 모릅니다. 한 명 한 명 제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배 아파했거든요. 부럽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과 저런 건 끼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고 셀쭉거리는 동료들까지 프로포즈 반지가 너무 큰 거 아니냐고 대박이라고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소문이 하루 만에 회사에 쫙 퍼지더라고요. 남들은 부러워하는 남자였지만 저희 아버지 눈에 도영 씨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방문하는 날 도영 씨가 양손에 잔뜩 선물을 들고 찾아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선물의 양을 보고 매우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그렇게 씀씀이가 커서 나중에 돈을 모으겠냐고 입을 대빨 내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등짝을 짝소리 나게 때리셨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돈을 쓸 때 써야지. 당신처럼 무덤에 돈 싸들고 가려고 작정한 인간보다 100번 낫다. 이렇게 돈을 써야 가족들도 화목한 법이야. 여유도 생기고. 도영 씨는 저희 아버지에게 노후 준비는 따로 단단히 해두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제 손이 떡하니 자리 잡은 반지를 보고 눈이 2배 이상 커지셨습니다. 이런 반지를 주는 남자가 진짜 실존 인물이었냐면서 엄청 비싸겠다고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뒤로 도영 씨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호텔에서 굳이 비싼 코스 요리를 결제하기도 했고요. 호캉스를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개모임을 하시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일본으로 여행을 갈 때도 세심하게 엔화를 다 환전해서 어머니께 드렸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선 도영씨같이 돈 팍팍 잘 쓰는 남자가 어디에 또 있겠냐면서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 성화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한 절차로 도영씨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생각보다 시댁이 너무나도 낡은 집이더라고요. 약간의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영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알만하다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좀 낡았지? 부모님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2분이 노력해서 구하신 집이라서 그래. 이사 가기 싫다고 버티시는 중이거든. 여기도 곧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될 텐데 그러면 웃돈을 줘도 여기 못 들어올걸? 겸사겸사 잘 됐지 뭐.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건지. 도영 씨도 제 인생의 선물이라 느꼈는데 도영 씨네 부모님은 정말 완벽한 천사나 다름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저에게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우리 부족한 아들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잘해주시는 시부모님까지 이건 종합선물 세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양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에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며 도영 씨는 호화로운 호텔 식장을 예약하고 식대도 엄청 비싼 코스 요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살짝 부담스럽긴 했죠. 어쨌든 결혼식 비용을 반반 내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도영 씨가 저에게 본인이 전부 준비를 하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회사 사람들까지 전부 너무 부럽다고 입을 떡 벌릴 만큼 화려하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인터넷에 놔두는 꽃값만 몇천만 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혼식 말입니다. 저는 드레스도 비싼 수입품 드레스를 입었고 이게 바로 결혼이구나 하면서 공주가 된 기분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신혼여행도 퍼스트 클래스에 타서 칸쿤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휴양지 하면 떠오르는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행복한 신혼여행을 끝마치고 귀국을 하게 됐는데 도영 씨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냐고요. 예전부터 내 꿈은 집에서 내조하는 와이프를 가지는 거였어.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편하게 쉬면서 지내면 좋겠더라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사회생활이지 스트레스 엄청 받고 피곤한 일이잖아.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있었는데 진짜 그만둘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섣부르게 그만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모으는 것도 멈추지 말라고 하셨고요. 뭐 결혼하고 나서 심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말에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그냥 일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지면 그때 과감하게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무척 바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도 제가 몰랐는데 4-5개를 가지고 있었고 두어 달에 한두 번씩 해외로 출장을 가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비슷하게 투자를 하는 거라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긴 했습니다. 분명 투자도 많이 하고 이리저리 연락도 많이 오는데 그에 비해서 결혼식 당일에 신랑 측 하객의 수가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시부모님 손님이었고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쁠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좀 그랬죠. 도영 씨 인간관계가 별로인가 싶었고요. 결혼을 한 이후 도영 씨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있었는데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큰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고 신혼살림 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도 제약도 없었습니다. 집은 도영 씨가 혼자 살고 있던 강남의 으리으리한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가전도 이미 도영 씨가 준비를 다 해놨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몸만 쏙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구두쇠 아버지를 벗어나서 돈 펑펑 쓰며 사니까 좋으냐고 나중에 같이 쇼핑이나 한번 하자고 설레셨습니다. 저랑 도영 씨를 연결해준 동기 또한 가방 사준다더니 입 씻는 거냐고 핀잔을 주길래 같이 백화점에 나가서 제가 명품 서류 가방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도영 씨도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고요. 그렇게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짜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인어공주가 된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날은 남편이 일이 있다며 일찍부터 나갔고 저는 연차를 내고 집에서 남편에게 줄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녁 때가 되어야 집에 올 거라고 했던 남편이 대낮부터 배를 엄청 눌러대는 거예요. 결혼한 지 막 1년 정도 넘었을 때였는데 배를 눌러대는 것이 심상치가 않아서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경찰이 여길 왜 찾아오냐고 물어봤는데요. 경찰 신분증을 내밀면서 영장을 들고 왔으니까 당장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저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한둘이 아니라 정말 대여섯 명이 왔더라고요. 놀라서 저는 문을 열어주었고 경찰은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이다, 체포 영장이다 하면서 저에게 종이를 막 들이밀고는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경찰서라뇨? 저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절 잡아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면서 그때부터 야, 뒤져. 발견되면 바로 손들어? 하고 집을 막 이잡듯이 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악을 쓰면서 경찰들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죠.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집에서 누구 허락 받고 오셔서 이러는 건데요. 아니, 영장 있으면 다예요? 이거 어떻게 치워요? 나가주세요.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영장 받아왔고요. 수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차피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하니까 얌전히 계세요. 저는 점점 난리통이 되어가는 집안을 보며 다 포기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찾으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변기통까지 싹 다 뒤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리저리 다른 형사들을 지시하던 나이가 좀 있으신 형사분께서 전화를 받더니 저쪽에서도 발견 다 했단다. 마저 수색하고 철수하자 하시더라고요. 다들 예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저쪽은 또 어디고 아직도 뒤질 게 더 남았다는 건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3-4시간 정도를 이불 솜까지 다 꺼내어서 수색을 하더니 다들 거실에 모여서 이 집에는 아마 없는 것 같다고 수근수근거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죠. 형사님들께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까 경찰서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저에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사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게 마치 저를 좀 범죄자? 공범자?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조사받으라고 하길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나간 남편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신 뭐 좀 먼 거리에 볼 일이 있다고 하더니 여기에 왜 와 있어? 근데 남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불안한지 다리를 벌벌 떨면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의아해서 남편을 계속 불렀는데 제 말이 아예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문도영 씨 부인이시죠?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다짜고짜 뭘 물어보는 건지 몰라서 진짜 왜 불려온 건지 모르겠다고 제발 설명 좀 해달라고 제가 형사님을 붙잡고 애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해 죽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형사가 진짜 모르나 본데? 하고 말꼬리를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일단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나이, 이름, 직업 이런 걸 물어보길래 다 말하면 알려주겠지 싶어서 성실하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형사님들도 별로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회사 생활도 잘하시고 저축도 잘하시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만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순간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싶어서 인상이 다 구겨지더라고요. 별 특이사항도 없는데 왜 저런 놈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게 다 무슨 소리신지 진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분 없나요? 저런 놈이 뭔데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형사가 글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려 제 남편이 그 부자 문도형이 글쎄 약물 판매상이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거요. 제가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무슨 영화를 찍는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약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그거요? 아니 불법인데 그걸 어디서 들여와서 어떻게 팔았다는 건데요? 그게 진짜라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걸 팔 수 있는 나라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기가 차서 막 깔깔 웃었습니다. 현실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고 경찰이 저를 놀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 경찰이 완전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똑똑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불법인 나라에서 당당하게 금지 약물을 유통했다니까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고 그게 진짜냐고 몇 번이나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변호사 오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저한테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무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화가 났는지 남편한테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변호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변호사야? 네가 가지고 있는 세컨드하우스에서 얼마나 많은 약물이 검출됐는지 알아? 그러면서 무슨 약 종류 이름을 줄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름도 어려워서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뒤통수를 맞아도 너무 세게 맞은 탓에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었고 경찰은 그런 저를 보고 딱히 연관된 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사가 처리될 때까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순간 와, 부모님께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회사에는 뭐라고 하지? 어지러질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도 구치소에 들어가야 하나요? 일단 최대한 불구속 기소로 처리를 하긴 할 건데 가족으로 엮여 있는지라 보통 이런 범죄는 아주 중죄라서 구속이 되거든요. 같이 사는 동거인도 물론이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국내에서 정말 알아주는 약물 유통계의 큰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억소리가 나게 많았던 것이고 집도 여러 채고 돈도 물 쓰듯이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슬슬 시부모는 이걸 알았냐 몰랐냐 그 사실이 궁금하시죠? 예, 시부모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답니다. 남편이 맨날 술이나 처먹고 놀고 먹던 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 한번 다녀오더니 점점 돈 씀씀이가 커지고 사업을 한답시고 돈을 막 가져다 주더래요. 별다른 직장도 없던 게 사업이 잘 된다면서 투자하니 어쩌니 하면서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여러 채 사고 해서 그냥 찜찜했지만 지 밥벌이 하나보다 했대요. 대신에 남편이 집에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영 수상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남편한테 돈을 한 푼도 받아본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시부모님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계속 경찰서를 오가면서 약물 반응 검사도 하고 수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무혐의가 나와서 저희들은 풀려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무려 징역 4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유통을 한 약물의 양이 어마어마했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로 밀반입을 했던 점까지 모두 괘씸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진짜 교묘하게 항구에서 무슨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밀수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 기밀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마다 와야 했기에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나셨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개거품을 무셨거든요. 오죽하면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니 얼굴은 다 팔렸죠 뭐.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의 죄질이 너무나도 나쁘고 아이가 없었던 덕에 이혼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찾아가 죄송하지만 저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 사람을 품고 살 자신 없다고 인사를 드린 뒤 이혼을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연을 끊고 지냈는데 한 3개월쯤 지나서 뜬금없이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러 교도소에 면회를 갔다 오는 길에 덤프트럭이 졸음운전을 했고 하필이면 저희 시부모님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박은 겁니다. 시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시모는 크게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저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가 가족 연락처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시모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기에 제가 시부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 남편이 그런 일을 겪은 놈이라 그런지 장례식장이 무척이나 휑하더라고요. 시모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시부의 장례가 끝났다는 이야기에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모 뇌에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 속도도 빠르고 이번에 사고를 당하면서 조직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요. 지금은 정신이 멀쩡해 보여도 곧 치매기가 올 수 있고 뇌출혈 또한 발생할 수 있기에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길어야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테니 빨리 주변 정리를 하라고요. 시부가 사고로 죽었기에 보험금을 시모가 수령하게 되었는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셔서 불러드렸더니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본인 재산 전부를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담스럽다고 거절을 했으나 범죄자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면서 부담이 되면 사회에 기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유언장을 쓰고 한 달 만에 시모에게 뇌출혈이 오면서 쓰러지셨고 그 뒤로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저는 재산을 받은 뒤 전부 현금화를 했더니 단위의 돈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약물에 중독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치료센터에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니 언론에서 저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지만 당연히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전 남편이 어찌 알았는지 저에게 영치금을 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아버지께서
이 집에서 사는 게 위험한 것 같다며 평생 모은 돈을 싹싹 긁어서 보안이 철저한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결정에 무척이나 환호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지난 지금 제 나이가 38살인데 결혼 생각은커녕 조용히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전 남편과 연루된 다른 사건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쪼록 나쁜 놈들 모두 잡혀서 깨끗하고 불법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사연은 끝입니다. 길고 파란만장한 제 사연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장꾀를 부려 돈을 벌려다가 언젠간 꼬리가 밟힌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합법적인 선에서 돈을 버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날씨 화창해진 걸 보니까 시간 되는 대로 가족 여행 떠나고 싶은 생각이 물씬 드네요. 아직 우리 집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 놓고 여행을 계획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까운 해외라도 한번 계획해 봐야겠어요. 저는 현재 병간호로 바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 딸이랑 사위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나이 많은 저랑 남편보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사연에 올려봅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심장이 철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위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아주 어여쁜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부모 눈에는 내 자식이 제일 예쁘지만 저의 딸은 객관적으로도 예쁘다는 평을 많이 받을 만큼 외적으로 출중한 편입니다. 길거리 캐스팅도 몇 번 들어왔을 정도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제 딸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누구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기에 연예계는 꿈도 안 꿨습니다.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며 평범하게 지내온 아이죠. 딸이 인기가 많아서 딸 사춘기 시절에는 우리 집으로 딸을 찾는 남학생들 전화가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저는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좀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딸에게는 이성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기회가 많을 테니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불안했습니다. 제 딸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만 부디 좋은 남자랑 결혼하길 바랬죠. 그래도 딸은 대학생 때까지는 통학을 했어요. 그리고 딸은 취업을 하면서 지방인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때 저랑 남편이 함께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딸이 연락을 꼬박꼬박 줘서 그나마 딸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었습니다. 과잉 애정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저랑 남편도 잘 알고 있어요. 딸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예뻐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오지랖을 조절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딸은 저희 걱정과 다르게 하루하루 밝게 잘 지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좋아서 마치 기분 좋은 일이 늘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남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시절 다 갔다고 얘기를 하곤 하던데 제 딸은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독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싶었더니 딸이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좀 많이 놀랐고 이걸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가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냐고만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하더군요. 결혼을 마음먹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임신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했어요. 미안해 엄마. 근데 나 그 사람 많이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임신한 거 후회 안 해. 제발 결혼 허락해줘. 우리 잘 살게.
전화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얘기보다 더 숨이 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쓴소리가 나가버렸어요. 뭐? 임신? 너 제정신이야? 도대체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임신을 해? 그게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른 일인 줄 알아?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우리 같이 아기 책임지기로 했어.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주면 안 돼? 저도 저지만 이 사실은 남편이 아주 크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가 좋게 좋게 말해보겠다고 해서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건데도 남편은 우리 딸을 임신시켰다는 그놈한테만 온 신경이 꽂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딸이 임신을 했고 둘은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다는 걸요. 남편은 그놈 낯짝 한번 보자면서 저더러 딸에게 그놈 데려오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큰 사달을 낼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걸 딸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잘 됐다고, 이참에 아빠한테 확실히 소개하고 허락받고 싶다고 결의만 다질 뿐이더군요. 저는 그래도 예의상 그놈의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인사도 안 하고 맞이할 생각도 없고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놈을 험악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를 알아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이 제 아빠 눈치를 보면서 그놈을 엄청 칭찬하는 덕에 그나마 정적이 좀 깨졌었네요. 그놈도 눈치가 있는 건지 알아서 분위기를 읽고는 다짜고짜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절대 무책임하게 고은이 돌아설 생각 없어요. 같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절대 아버님,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걱정할 일?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뭔데? 이미 우리한테 얼굴 보이기도 전에 걱정을 시켰지 않나? 실수도 저지르고 무책임하게 임신까지 시키지 않았냐고. 그런데 무슨 걱정할 일을 안 만들겠다는 거야? 우리가 자네 말을 어떻게 믿어? 남편의 목청은 몇십 년 함께 살아온 저도 가끔씩 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남편을 처음 마주하는 녀석 입장에선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그놈은 실제로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달달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아무런 준비 없이 혼전 임신을 저질러 버려서 저도 좋게 봐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특히나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유별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놈의 태도를 더 가볍게 보고 성을 냈어요. 감히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자네가 내 딸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임신시키는 일은 없었어야지. 결국 그놈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안 좋은 인식으로 찍혀버렸습니다. 그저 무어라 해명도 못하고 넙죽 엎드리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증명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저희는 그놈의 된데미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저 딸에게 착하다는 소리 하나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착하다는 것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단연 이유는 준비 없는 혼전 임신 때문이었죠. 남편이 당연히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결혼도 안 하고 애부터 덜컥 생긴 딸의 인생을 걱정해서 그랬을 겁니다. 저도 제 남편의 성깔 감당 못합니다. 남편이 거절하자 울면서 사정하는 그놈의 태도가 참 안쓰러웠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하기도 했고 저 또한 제 딸이 임신을 먼저 해버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끝내 그놈 편을 못 들어줬네요. 딸이란 그놈은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우릴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퇴짜 맞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근본 모르는 그놈에게 마음이 살짝 흔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딸에게서 그놈의 부모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시고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놈이 고아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다 큰 성인이 된 나이에도 보육원에 계속 봉사와 기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던 것보다 심성이 고운 것 같아서 마음이 갔어요. 듣자 하니 기부하는 금액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제 딸이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위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놈의 심성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쯤 깊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그놈을 따로 만났고 그놈은 한결같이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요. 보육원에 봉사한다고 들었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주위 사람 챙길 여유가 부족한데 우리 딸이 어디가 좋은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한 사람은 고은이가 처음입니다. 저 고은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고은이 일이라면 뭐든지 나서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제 딸은 예쁜 얼굴처럼 마음까지도 참 예쁜 아이예요.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우리 딸 얼굴이 아닌 마음을 봐주는 것 같아서 저는 한층 더 그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좋아 죽는 남자니까 웬만하면 허락해주고 싶었어요. 아마 혼전 임신 사실이 아니었다면 저랑 남편이 처음부터 냉철하게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곤 나는 내 남편 감당 안 되니까 이제 내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위가 된 그놈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하는데 문득 부모 없이도 참 번듯하게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당찬 포부와는 다르게 남편의 반대는 계속해서 길어졌어요. 남편 때문에 오히려 사위가 아닌 딸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보다 배가 더 불러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죠. 저도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대로 딸을 미혼모로 살게 할 생각인 건지 도통 말을 안 해주니까 딸을 안심시켜 줄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가 생겼는데 둘이 같이 살게 해줘야지. 혼전 임신시키고 도망가는 총각들도 많은데 그 녀석은 끝까지 우리 딸 책임진다고 하잖아. 마냥 반대하는 게 우리 딸을 위한 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아직 그놈한테 확신이 없어. 우리 딸을 저만큼 따라다닌 놈들 없었을까봐. 그놈 눈빛이 아무래도 음흉하다고. 임신했다고 생각 없이 결혼해서 이혼 이력 남길 바에는 그냥 미혼모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걸 왜 당신이 정해. 그리고 그 녀석 표정이 원래 좀 개슴츠레한 편이더구먼. 괜히 그런 걸로 딸이랑 사이 멀어지고 싶어? 우리 딸이 지금 당신한테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데. 남편이 딸을 무척 아낀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딸이 학창 시절을 마칠 때까지 딸의 등하교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딸의 꽁무니를 쫓는 남자애들을 많이 봤다고 했었어요. 딸이 남편의 품을 떠나게 된 건 직장에 취업한 후부터였거든요. 남편은 딸이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남자를 만난 것도 걱정이 되는데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사위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윗감을 신중하게 고르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염두해야 되는 건 딸의 마음 아닌가요? 남편의 의도와는 다르게 딸은 갈수록 제 아빠한테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딸이 한 번도 우리에게 반항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아빠한테 성을 냈습니다. 내 인생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내가 괜찮다는데 왜 아빠가 자꾸 반대해? 아빠가 나 대신 내 인생 살아? 아빠가 말하는 방식 나한테 안 맞다고.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하다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처음에 신중해야 나중에 골병 안 드는 법이라니까.
시끄럽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딸은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나서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임신을 한 몸이라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딸 임신은 어느새 8개월까지 흘러 딸의 배가 눈에 띌 만큼 부풀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휴직을 냈다고 했어요. 제가 딸에게 전화해서 본가에 내려오라고 했지만 딸은 자기 아빠 보기 싫다고 결혼 허락 안 해주면 평생 본가에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그 전화를 남편이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는데 혼자 고심을 많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고향에 발길조차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불안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또 딸 혼자서 그 몸으로 병원 다니고 고생하는 걸 엄청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위를 데리고 내려오라 하라고 제게 전달을 부탁했어요. 저는 바로 딸에게 연락을 했고 딸은 그 소리를 듣고 신이 나서 사위를 연차까지 내게 만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준비했어요. 사위는 여전히 남편을 어려워했고 저는 그래도 남편이 조금 마음을 연 것 같아서 사위에게 다 되었다고 위로 한마디씩 얹어주었네요. 어색한 분위기에는 역시 술을 한 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슈퍼 갔다 오겠다고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겉옷을 챙기더라고요. 그때 딸이 사위를 붙잡아 앉히면서 제게 쪼르르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바람 좀 쐬고 올게. 둘이 얘기 좀 나누고 있어. 한 10분이면 될 거야. 아빠 괜찮지? 딸은 남편과 사이에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는지 귀여운 꼼수를 부렸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허락을 구했는데 남편이 의외로 얼른 다녀오기나 하라면서 저랑 딸을 보내려고 했어요. 말투가 부드러운 걸 보니 다행히도 사위를 나무랄 것 같진 않아서 안심이었습니다. 잘된 일 같아서 저랑 딸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이랑 3분 거리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슈퍼를 갔는데 슈퍼 사장님이 성인이 된 우리 딸을 알아보더라고요. 고양이니까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반겼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에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제가 술을 고른 후 가볍게 먹을 후식을 찾는 동안 딸은 슈퍼 밖에 전시되어 있는 귤박스를 보러 나갔어요. 그 사이 제가 고를 거 다 고르고 카운터에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이었어요. 거기 뭐야? 야, 이 살인자야! 살려주세요! 어머, 어떡해?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바깥에서 웬 아줌마가 고함치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다 울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슈퍼 사장님이랑 바깥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깥 광경을 보자마자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우리 딸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저는 얼른 딸에게로 기어가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슈퍼 사장님도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어요. 고은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딸, 눈 좀 떠봐.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해요. 동네가 고요한 촌이었던지라 그 저녁 시간에 소리를 조금만 질러도 주위 이웃들에게 충분히 들렸습니다. 제 비명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쓰러져 있는 우리 딸을 보았어요. 대개 다들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이라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다들 놀라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같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그저 딸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저 제 딸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길 잠깐 있었을까. 119가 금세 도착했고 딸을 실은 구급차를 따라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검진과 필요한 수술을 하는 동안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어요.
잔뜩 화가 나서 도착한 남편은 수술실 앞에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제야 정작 같이 있었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버럭 성질을 냈어요. 당신은 같이 갔으면서 뭐하고 있었어? 대체 어디에 정신 팔려 있었으면 딸이 사고를 당하는 것도 못 봤던 거야? 아니, 고은이가 귤 본다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 나도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어. 근데 왜 당신 혼자 왔어? 김서방은? 김서방은 뭐가 김서방이야? 이 자식 도대체 어디로 튄 건지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한자리에서 몇 분을 기다렸는데 무슨 그런 무례한 녀석이 다 있는 거야? 남편 말로는 사위가 우리 나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도중에 전화 받는다고 잠깐 집 밖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들어왔는데 그 이후 제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을 달려온 거라고 했어요. 갑자기 사위가 어딜 간 건진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 딸이 산모이기 때문에 뱃속의 태아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한층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그제야 112에 이 사실을 또 한 번 더 신고했습니다. 사위는 정말로 그 시간 이후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는 하루 종일 나타나질 않았어요. 혹시나 집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해보고 싶어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 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하러 다시 집을 다녀온 남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라면 이 녀석이 말도 없이 서울을 갔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일단 저희에게 당시 걱정거리는 사위가 아니었어요. 딸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의사가 말을 하길 강한 걸로 안면을 얻어맞고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무방비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뇌진탕 크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쳤다 보니 의식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건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이 제 탓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 와중에 딸의 배는 계속 불러오고 사위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야말로 불행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목격자나 증거를 찾아서 슈퍼 주위를 몇 번이나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실제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목격자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 잠깐 동네에 들린 사람이라 찾는데 좀 걸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경찰한테까지 부탁해서 그 사람을 찾아낸 거였어요. CCTV가 그 길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필 범인 뒷모습만 찍혔던지라 같이 찍혀있던 목격자를 찾는 게 더 빨랐다네요. 그렇게 목격자가 제 남편의 물음에 진술한 내용은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그날 그 길을 지나가면서 웬 남자가 제 딸한테 접근해서 톡톡 건드리며 아는 체를 하는 걸 봤고 분명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딸이 엄청 놀라면서 사색이 되는 바람에 눈길이 갔다고 했어요. 그게 이상해서 쭉 지켜보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려 할 때쯤 그 남자가 갑자기 제 딸에게 손을 올리며 죽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말릴 새도 없이 남자가 딸의 안면을 큼직한 주먹으로 강타했고 딸이 그대로 정신 잃고 쓰러지자 그 다음엔 남자가 발을 올려 딸을 걷어차려고 했다며 진술했죠. 그때 목격자가 살인자다 라고 소리친 거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남자가 정말 제 딸의 배를 분질러 버릴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목격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 덕에 남자는 딸에게 침만 뱉고 그대로 튀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경찰에게도 보고가 된 내용이라네요. 남편은 몇 번이나 들었을 텐데도 목격자가 진술 녹음을 들으면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화나 있었습니다. 그리곤 얼토당토하는 추측을 제시했어요. 이거 혹시 그놈 아니야? 이놈이 막상 애 생기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 짓 꾸민 거 아니냐고. 왜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김서방한테도 사정이 다 있겠죠.
곧 연락 올 거예요. 연락은 무슨, 이미 당일에 잠적한 것만으로 그 새끼는 꽝이야. 그 새끼가 내 딸 이렇게 되기 전에 없어지고는 며칠째 안 나타나고 있잖아. 저는 심성 좋은 사위를 믿고 싶었으나 남편이 얘기하는 정황이 너무 일리가 있어서 의심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을 안 하려면 사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해명을 해줘야 하는데 모습을 코빼기도 안 비추니까 나날이 의심만 커져갔어요. 딸도 안 일어나 사위는 사라져버려 목격자는 그 범인이 젊은 남자라고 해서 저랑 남편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의 시간은 딸이 사고 났던 그 시간에 멈춰 있었어요. 딸도 여전히 그 시간에 머물고 있었고 사위 또한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손녀의 존재였어요. 지난 1년 과정에서 딸은 의식불명 상태로 출산을 겪는 바람에 대수술을 했었고 우리 딸 다음으로 염려가 되었던 손녀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1년이 지나오면서 유일하게 설레었던 시간이었네요. 그러나 그 들뜬 마음도 잠시였었죠. 예쁜 손녀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손녀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남편이 대신 제 딸 옆을 하루 종일 지켜주었습니다. 여전히 저와 남편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혀 있었지만 그나마 손녀 덕분에 숨은 쉴 수 있는 상태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손녀 분유를 먹이고 막 재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시끄럽게 두들겨졌습니다. 손녀를 겨우 재웠는데 깰까봐 식겁해서 얼른 인터폰을 들어 확인했어요. 대체 누가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는 건지 예민해진 감정을 담아서 욕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인터폰으로 보인 익숙한 정체 때문에 저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1년 전에 잠적해버렸던 사위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한참 굳어 있다가 문 밖에서 어머님 하는 소리에 정신 차리고 얼른 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말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사위가 맞더라고요. 근데 사위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당황스럽게도 그놈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때 그 복장에 목발을 짚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네 대체 꼴이 왜 이런가? 아니, 그보다 여태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나타났어? 그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연락은 왜 못했어? 어디서 뭘 하고 살았길래 이 모양 이 꼴로 나타나? 어머님, 고은이는 어떻게 됐어요? 고은이 어딨어요? 고은이 무사한 거 맞죠? 살아있는 거죠? 병자꼴이 다 된 사위는 다짜고짜 제 딸을 찾았으면서 제 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남편과 함께 사위를 의심했던 순간이 떠올라서 바로 사위의 멱살을 잡았어요. 정말 자네 짓이야? 자네는 내 딸이 사고당한 거 어떻게 알고 있어? 뭘 하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내 딸을 걱정하는 척해? 자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내 딸 아직까지 못 깨어나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 애를 임신시켜놓고 대체 이게 무슨 무책임한 짓이야? 식물인간이 되어 1년째 못 깨어나고 있다는 딸 소식을 듣더니 사위가 갑자기 목발을 쓰러뜨리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먼저 선수를 치는 건지. 우리 딸 내팽겨 쳐놓고 사라진 사위가 너무 미웠지만 사위가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니 그게 또 거짓 같지는 않아 보여서 헷갈렸습니다. 연기하지 마. 그래봤자 자네가 우리 딸 버리고 잠적했다는 사실은 안 바뀌어. 우리가 걱정 안 하도록 고은이 잘 봐주기로 했잖아. 고은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 고은이 책임진다고 얘기해놓고 지킨 게 뭐가 있어? 서럽게 우는 사위의 태도가 혼란스러워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위를 쥐어잡고 없는 힘을 실어 흔들었어요.
제가 계속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아는 게 있으면 빼먹지 말고 다 말해보라고 재촉을 했더니 그제야 사위가 억지로 울음을 진정시키면서 더는 제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몰랐던 지난 1년간의 자신의 알리바이를 대기 시작했어요. 사위 입에서 나오는 사실들은 제 손발이 다 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위로 인해서 제 기억은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사위는 남편이랑 단둘이 처음으로 딸 얘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텄다고 합니다. 낚시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팀장직 자리에 있었던 사위는 급하게 연차를 내고 온 사정이라서 전화 안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양해 구하고 잠깐 현관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주택이라서 현관문을 나오면 마당이 있고 열린 철문이 바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사이 어떤 남자가 우리 집 입구를 지나가면서 자기 쪽을 돌아보는데 사위가 보기엔 모자 밑으로 보이는 얼굴이 낯익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를 한 5초 뒤에 알아본 사위는 급하게 그 남자 뒤를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위랑 그 남자는 추격전을 하게 되었대요. 둘이서 한참 달리다가 생각 없이 도로로 뛰어드는 바람에 나란히 교통사고가 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고로 크게 다친 사위는 오랫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자기 쪽 먼 친척에게 사고 연락이 가는 바람에 의식 없는 채로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진 지 7개월 만에 눈을 떴는데 몸이 오랜 기간 동안 잠을 잤던지라 근육이 다 죽어버렸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다고 했어요. 게다가 재활하는 데 또 몇 개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다시 우리 집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사위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제 딸이 그렇게 봉변을 당한 것이 사위가 쫓던 남자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범인을 못 찾고 있던 과정에서 사위가 해준 말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희망과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 말을 더 믿고 싶었어요. 그럼 내 딸 그렇게 만든 놈을 자네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놈이 누구야? 누군데 감히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해? 자네랑 깊은 사이인 거야? 얼굴 보니까 기억나더라고요. 고은이도 아는 사람이에요. 저랑 고은이 대학교 때부터 만났잖아요. 아마 고은이가 부모님 걱정한다고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고은이를 지독하게 쫓아다녔던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위가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그 남학생이 제 딸한테 흑심을 품고 계속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이 대학교는 통학을 했는데 그 남학생이 우리 딸 동네까지 쫓아오면서 스토커 짓을 했대요. 딸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시달리도록 했다는데 취업을 서울로 하면서부터는 그 스토킹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내 딸이 고향을 돌아오자 여전히 고향에 머물고 있던 그 범인이 딸을 보게 된 거고 배가 불러있는 딸을 보고는 울컥해서 팼을 거라는 것이 사위의 추측입니다. 심지어 그 범인은 학교 다닐 적에 사위가 남자친구인 걸 알고 사위도 때린 적 있다고 했어요. 사위는 제 딸을 그놈으로부터 지키려고 항시 대기하고 연락하고 붙어 다녔다더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랑 남편은 사위를 범인 취급하면서 쌍욕을 한 거였어요. 문득 미안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진짜 몰랐네. 미안하다. 엄한 사람 붙잡고 원망하기만 했는데 자네 볼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판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고은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도 이런 위험한 사실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야말로 두 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제야 몸 아픈 사위를 살피면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곤 그 범인에 대해서 더 물었습니다.
사위 말로는 그 범인이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도 제 딸을 잊지 못해서 그 짓을 벌인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정이 있는 가장이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그저 속상하기만 했어요. 제가 몰랐던 이 모든 사실들은 제 혼란을 한꺼번에 잡아먹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건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그 범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중요했어요. 저는 사위놈에게 당장 그놈의 낯짝을 저한테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아봤는데 그때 저랑 같이 교통사고 나서 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꼭 죗값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죽어버리는 바람에 못하게 돼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놈 잡아서 면상 한 대라도 더 쳐주고 싶었는데 제 딸 그렇게 만든 놈 만나기만 하면 꼭 똑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죽어버렸다니 그것 또한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위 말대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죗값을 받게 해주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사위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건 일단 다행이었어요. 우리 딸애가 손녀를 낳았는데 애아빠 되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더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불운에 불운이 더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일단 사위를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사위 또한 손꼽아 기다렸을 손녀를 사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겨우 그친 눈물을 다시 흘리면서 조심히 자고 있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기를 방금 재우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품에 안겨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손녀를 들어 손수 사위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이가 부서질까봐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있던 사위는 그제야 자기 딸을 마음껏 안아봤어요. 또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자네랑 딸 생각해서 아직 못 지었어. 너희들이 태명으로 부르던 이름을 대신 부르고 있었다. 이제 아빠가 왔으니 우리 손녀도 이름이 생겨서 좋겠네. 우리 딸도 꼭 깨어날 거야. 자기 새끼를 이렇게 두고 그냥 가래 아니니까. 그렇겠지? 그럼요. 고은이 그렇게 무른 아이 아닌 거 저도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랑 아버님 덕분에 제가 너무 큰 빚을 졌네요.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위는 끊임없이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오열했어요. 저는 그런 사위에게 혼자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달래주면서 그간 사위를 원망했던 마음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위를 데리고 제 딸에게 향했어요. 차에서 병원 가는 길에 이미 남편에게 다 설명을 한 상태라 남편도 딱히 사위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선 다 사과를 하지. 그저 딸한테 눈 멀어서 앞뒤 분간 못했던 늙은이 히스테리였다고 생각해주게. 그동안 나 없는 곳에서 우리 딸 지키느라 고생 많았어. 고마워. 울면서 남편한테도 연신 사과하던 사위는 남편이 어깨 한번 두드려주자 눈물을 후두둑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열어주는 병실 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사위는 누워있는 제 딸을 보면서 목발도 제대로 못 짚고 다가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같이 갔어야 하는 건데 나 때문에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 미안해, 고은아. 오빠가 이제야 와서 너무 미안해. 사위는 딸 손을 잡고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사위를 방해할 수 없어서 잠깐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사위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고 사위를 향해 마음을 정말 열었습니다. 사위는 일을 그만뒀다고 그 이후부터 딸 곁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사위를 믿고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면 사위는 그때만 한 번씩 손녀를 안아봤어요. 그렇게 3년이 더 흘렀지만 제 딸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위는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손녀에게 제 딸더러 늘 엄마라고 가르쳤고
하루에 한 번씩 손녀가 딸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녀는 엄마를 엄마라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그래도 손녀가 있으니까 저희 식구 모두가 지치지 않고 딸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손녀는 기특하게도 제 딸이 엄마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엄마 하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딸 발을 마사지 해줍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엄마 일어나 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린지 몰라요. 우리 딸이 자기 자식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애써 마음을 달래면서 지냈네요. 그리고 저희에게 기적 같았던 그날도 평소와 같은 날씨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위가 물 한 잔만 달라고 부탁하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컵에 물을 따르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사위가 고은아 하면서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놀라서 돌아봤거든요. 사위가 딸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고 손녀도 제 딸 발을 꼭 쥔 채로 제 딸 얼굴만 멀거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른 다가가 딸 얼굴을 쳐다봤죠. 정말 미세하게 딸의 안면 근육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놀라서 바닥에 물을 엎질렀어요. 착각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때 또 손녀가 붙잡고 있는 딸의 발이 조금씩 오그라드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고은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아이고, 김서방, 나 의사 좀 불러올게. 우리 딸 좀 봐줘. 저는 황급히 병실을 튀어나가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또한 서둘러 저희 병실을 찾아와 딸의 상태를 살폈어요. 놀랍게도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한테서 확답을 듣는데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날 잠깐 점심 사러 간 남편까지 급하게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희 식구들이 울면서 딸에게 엄청 말을 걸었어요. 늦은 밤에 눈을 뜬 딸은 말을 하진 못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를 알아보는 듯했어요. 그날은 저희 딸이 다시 태어난 날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딸이 기운을 차린 건 기적이었죠. 우리 딸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못 없이 이렇게 생을 보낼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제 기도가 하늘에 잘 닿았던 건지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난 후 딸은 상체까지 일으킬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조금 어눌하긴 해도 당연히 말도 트게 되었어요. 우리 식구 모두 딸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도록 만들고 싶진 않았으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킹 범인에 대한 것이었죠. 일단 그 범인이 사고로 죽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자 딸이 잠깐 놀라다가 눈을 질끈 감더군요. 저는 대체 왜 그런 위험한 사람을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사위가 말했던 대로 딸은 부모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아빠. 다시는 걱정 안 끼쳐드릴게요. 그리고 아빠, 나 학창시절에 든든하게 지켜줘서 고마웠어. 우리 결혼 허락해준 것도 고마워. 나 늘 아빠가 과잉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크게 반성했어. 너무 속상했습니다. 딸이 저희를 걱정해서 비밀로 했다는 건 기특한 마음이지만 저랑 남편은 그런 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한테는 자식을 잃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일은 없잖아요. 딸은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면서 반성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범인이 죽어서 한층 안전해진 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이제는 딸을 그만 혼쭐내고 깨어난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모두 마음을 놓고 드디어 가족 같은 가족 분위기를 느끼며 살고 있어요. 딸은 어느새 걸음마까지 자기 딸을 매일같이 안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저랑 손녀가 병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전화를 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귀찮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제 딸의 지저귀는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기쁘고 매일 볼 수 있어서 감격스럽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복을 다 끌어다 썼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아깝지 않을 테니 부디 제 딸이 끝까지 기운을 내서 건강을 회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사위는 딸보다 회복이 더 빨라서 이젠 목발을 짚지 않고도 잘 걸어 다닙니다. 그래도 아직 뛰는 건 불가능해서 부지런히 재활 중이에요. 그리고 손녀는 곧 어린이집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4살인데 그래도 3살까지는 자기 엄마랑 아빠랑 놀게 내버려 뒀거든요. 딸이 아이를 4살부터는 어린이집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손녀가 하원을 할 때면 제 엄마랑 아빠 만나느라 병원 앞에서 내리겠지만 얼른 딸이랑 사위가 몸을 완전히 회복해서 손녀랑 같이 집에서 만나는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때 되면 딸이랑 사위 신혼여행을 먼저 보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가족 여행을 가는 게 좋겠네요. 그런 행복한 날이 반드시 오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는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딸이 있는 부모님들, 저랑 제 남편처럼 극성까진 아니어도 다들 딸 걱정하는 마음이 애틋하시겠죠? 부디 세상의 모든 딸들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